9시 30분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모임을 시작해보죠. 우리 오늘 또 가볍게 또 우리가 읽었던 것 같이 되새기면서 이 작품 속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지점들이 무엇인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지난번 독서 모임들도 거의 못 올라간 지 너무 오래돼서 제가 이제 다음 주 수요일날 학원이 끝나면 그때부터 좀 시간이 많이 나서 영상 편집을 밀림 영상 편집을 쭈루룩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라카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한 주 미뤄졌죠. 화치 4, 5, 1 독서 모임 원래 저번 주에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밭일을 말 그대로 삽질을 하러 갔다 오는 바람에 한 주가 미뤄져서 5월 9일이죠. 5월 9일에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작품은 레이 브래드버리의 화시 451이라는 책입니다. 보통 이제 디스토피아 작품으로 좀 유명하기도 하고요. 국내에서 이게 그렇게 유명한가 싶긴 한데 해외에서는 특히 이제 미국 문화에서는 되게 유명한 작품인 것 같아요. 어떤 우리가 인지하는 어떤 그 디스토피아 문학의 어떤 위상보다 훨씬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이 아닌가 싶어요. 화시 451이. 뭔가 찾아보면 저도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진짜 뭐 여기저기 인용도 많이 되고 그 보통 이제 필름이라든지 아니면 뭐 극이라든지 다른 형태로도 어댑테이션이 되게 많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해외에서는 특히 미국에서는 아주 유명한 작품이 아닌가 싶긴 한데 일단 이 부분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약간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요. 일단 화씨라는 것 자체가 이거 좀 그렇지 않아? 저만 그래요? 이거 약간 미국 친구들이 이상한 고집들이 하여튼 그 피트 쓰고 야드 쓰고 이 화시 쓰는 단위를 이상하게 쓰는 이상한 고집들이 있어. 그냥 이제 뭐 다양성을 인정하긴 하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그냥 미터나 이런 것들이 통일화되면은 훨씬 그 소통도 쉽고 경제적인 이득 여러모로 좋아질 텐데 이거를 화씨라는 거 이게 실제로는 240 몇 도인가 250도 그 정도 되잖아요. 섭씨로 따지면은 우리 온도로 따지면 240에서 50 정도 되는 걸로 같았는데 화씨 451 좀 이해 안 가는 것 중에 하나.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좀 통일하려고 해도 이제 와서 너무 그들 사이에서 뿌리 깊게 박혀 있어서 쉽지는 않을 거야. 근데 어떤 문화적 교류라든지 과학적인 교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사고 되게 많았대요. 그러니까 뭐 설계도를 보내거나 실험을 하거나 그러니까 해외랑 이제 같이 하는 그 협업 프로젝트에서 얘네들은 자연스럽게 자기들 단위를 쓰는 거지. 그렇다 보니까 막상 제작하고 나니까 완전히 규격이 달라지는 뭐 그런 사건 사고들도 은연중에 많았다고 하니까 좀 확실하게 해주는 게 좋긴 하죠. 말도 되게 애매한 것 같긴 하고 뭐 그네들은 애매하다고 생각 안 하겠지만 단위 자체가 근데 좀 애매하잖아요. 아닌가? 단위 자체가 되게 애매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110V까지는 뭐 그렇다 할 수 있는데 화씨는 계산하려면은 그렇게 머릿속으로 딱 되지가 않으니까 제 생각에는 110V야 뭐 그냥 되지고 뭐 이렇게 변환해가지고 하면은 뭐 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그니까요. 뭐 그런 부분에서 일단 제목에서 저는 일단 화씨 역시 미국 놈들이다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화씨 451 참고로 이 화씨 451이라는 제목은 뭐 익히 아시는 분들 뭐 앞에 책 속에 설명이 되긴 하지 않나요? 그죠? 책 속에 설명이 되나 싶기도 한데 요거는 이제 종이의 발화점이라고 해요. 발화점. 종이에 불이 붙는 어떤 온도,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자연 발화점? 아마 그건 것 같아요. 자연 발화점. 그래서 이게 책의 제목으로 자리를 잡게 된 거죠. 110 사용 안정성 그렇긴 한데 뭐 이거 좀 여담이 다른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그때는 좀 위험하다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지금은 220V가 그렇게 위험하지 않을 거고 과학 발전 때문에 좀 여러모로 애초에 이제 초반에 설치할 때 그거를 다시 철거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일본 같은 경우도 110뿐만이 아니라 철도 규격도 걔네가 만들어 놓을 때 되게 좁게 만들어 놔가지고 지금 바꾸려고 해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바꾸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속도를 낼 수가 없대. 그리고 컨테이너도 일본 같은 경우 자체 규격을 써야 되는 게 철도 규격을 얘네가 표준화를 안 시켜놔가지고 되게 좁게 만들어놔가지고 컨테이너 박스 크기도 다르다고 하더라고.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 잠깐 우리가 이제 표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작품의 제목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 작품이 언제 작품이냐면요 1953년 작품입니다. 1953년 꽤 오래된 작품이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1953년이면 여러분 1984가 나온 게 언제죠? 1984가 나온 게? 1984가 정확히 나온 걸로 따지면은
1949년일 거예요. 48년에 완성이 되고 발간된 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49년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로부터 몇 년 차이 안 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상당히 오래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죠. 1984랑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은 1948년 그대로 출간됐었나? 그랬나? 기억이 가물가물하지. 근데 너다따님이 맞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게 뭔가 완성된 해랑 출간된 해가 다르다는 건 알고 있긴 한데 그게 이제 47년에 완성되고 48년에 발행된 건지 48년에 완성되고 49년에 발행된 건지 좀 헷갈려가지고 찾아보면 나오긴 하겠죠. 근데 아무튼 생각보다 이 레이 브래드버리의 화씨 451은 좀 오래된 작품이다. 오래된 작품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진짜 그때만 해도 뭐 사람이야 살기야 했겠지만 벌써 이런 생각을 하고 여기 나와 있는 생각들이 그러면 여러분 벽면에 TV라든지 약간 VR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가상현실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 거라든지 이 인이어 이어폰 무선 이어폰 같은 거라든지 이런 상상력은 1953년인 걸 감안하면은 대단한데? 라는 생각이 좀 들만하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멋진 신세계에서 나오는 유전자 조작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에겐 되게 친숙한 개념이지만 그 당시에는 아예 없었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어떤 유전자를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조작하는 게 그런 거 생각하면은 확실히 이 시대를 감안하면 상상력이 아주 대단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레이 브래드버리 자체는 이제 1920년생이고요. 돌아가셨죠. 꽤 나이 많으셨습니다. 90살 이상 사셨어요. 90 이상 사시고 2000년대 초반에 돌아가셨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91세인가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병환으로 돌아가셨고요. 사고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제가 이제 이 작품을 찾아보면서 레이 브래드버리의 생애에 대해서도 좀 읽어보긴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뭐 많은 정보를 찾지 못한 부분은 있긴 하지만 동시에 이제 화씨 451과 관련해서 특별히 좀 참고될 만한 자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그래서 작가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없을 것 같고 작품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냥 레이 브래드버리는 쉽게 요약하자면은 평생을 글을 써왔어. 그냥 어렸을 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해서 본인 말로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60평생을 이상 써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20대부터 그냥 거의 죽을 때까지 매일 썼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24살인가 26살 때 20대 때 이미 글로 자립을 해요. 그러니까 글로 돈을 벌어먹기 시작해요. 한마디로 뭔가 부업을 통해서 글을 쓰고 이런 게 아니라 글로 온전히 돈을 버는 어떤 전업 작가가 이제 20대 때 이미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쓴 작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소설도 몇 권 써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한 600여 편 이상의 짧은 이야기를 썼다고 해요. 단편 혹은 여편 같은 대부분 이제 그 안에서는 약간 SF들이 많기는 한데 아무튼 그러니까 신문에 기고하거나 짧게 팔 수 있는 이런 글들을 정말 많이 쓴 작가죠.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600편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단편만 600편을 쓰려고 해도 일주일에 한 편만 써도 몇 년이에요? 거의 한 14년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엄청난 속도로 계속 써온 거야. 그 안에서 이제 장편도 쓰고 다른 글도 쓰고 뭐 극도 쓰고 막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많이 썼다. 이런 거 보면은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작가들은 소설은 뭐 한두 권 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야. 진짜 많이 써요. 기본적으로 작가들은 정말 많이 써. 그게 어떤 글에 대한 사랑일 수도 있고 뭐 여러모로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많이 쓰고 많이 고민하니까 좋은 글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또 하나 약간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레이 브래드버리의 친구 중에 스타트렉 원작자가 있었어요. 영화 스타트렉 아시죠? 영화 스타트렉. 스타트렉 원작자가 있었는데 되게 친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죽으면서 브래드버리에게 이런 말도 했었나 봐요. 네가 대신 이 스타트렉 뒤를 써주라. 이런 식으로 부탁도 은근히 남겼다고 하는데 브래드버리는 결코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단 본인이 남의 거를 같이 이제 차용해서 쓸 수 있는 어떤 그러고 싶지도 않고 본인에게 그런 능력도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건지 어떤 친구 이제 원작자가 그렇게 부탁했음에도 뭐 지나가는 부탁이었는지 진짜 아주 오피셜한 부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결코 쓰지 않았다고 해요. 그냥 친분이 있으니까 믿는 친구니까 이 브래드버리의 글을 믿으니까 SF에서 되게 유명한 작가니까 써보라고 한 건데 그러지 않았다곤 합니다.
같은 그렇다고 하고요. 사실 우리 작품 속에서 뭐 방화수, 가이몬테그 뭐 여러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영향을 준 사건에 대해서 좀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책에 영향을 준 사건. 첫 번째는 나치 시대 책을 이제 불태웠던 그런 사건들을 이제 브래드버리가 접하면서 이게 기본적으로 책을 불태우는 세계에 대한 어떤 컨셉을 잡아나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크게 이 작품에 영향을 준 사건이 두 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앞서 말했던 책을 불태우는 나치 시대의 이야기와 또 그레이트 펄시라고 하는 소련 이제 스탈린 시대에 역시 책을 억압하고 어떤 문화인들, 뭐 예술인들을 이제 잡아들이고 고문하고 뭐 이런 시기, 예술 억압 시기 이런 시기를 두 개를 이제 크게 영향을 받아서 이 화씨 451을 좀 많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좀 분석 행위가 더 익숙하죠. 사실 책을 태웠다고 하면은 그게 훨씬 익숙한데 뭐 아무래도 애당초 미국인이기도 하고 어떤 서구 문화를 기본적으로 좀 더 그리고 그가 직접 보고 경험한 이야기들이니까 가장 가까운 시대에 그래서 요 사건들을 좀 꼽아서 이야기한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이제 작품에 기초가 된 작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품에 영향을 주긴 했지만 그게 한 번에 화씨451로 나오진 않아요. 화씨451이 나오진 않아. 인류 DNA에 각인된 인류의 본능. 그렇다기보다는 약간 이 권력을 위해서 이 독재자들이나 어떤 이 권력 집단이 벌이는 그 특징 같은 거 아닐까요? 그죠? 책의 무서움을 이제 권력을 가진 입장에서 딱 아는 거니까. 개인은 안 했다. 포크노 작품 태우는 건 동의? 이거 많은 분들이 동의할까요? 그래도 포크노가 그래도 뭐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작가긴 하지만 아무튼 이 작품이 화씨451이 한 번에 뚝 나온 게 아니라요. 기존의 다른 작품들로 이제 처음에 단편으로 시작해서 그것들이 합쳐지고 분량이 늘어나서 이제 화씨451로 발간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1947년에서 48년 사이에 썼었던 브라이트 피닉스라는 작품이 있어요. 브라이트 피닉스.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서 이 작품 내용이 책 방화에 맞서는 자유주의자 이야기라고 해요. 이 브라이트 피닉스라는 작품 자체의 내용이 책을 방화하는 어떤 시대에 그것에 반대하는 자유주의자 주인공의 이야기라고 하는데 화씨451과 매우 겹치는 부분이 있죠. 기본적으로 약간 책을 불태우는 세계라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47년에서 48년이니까 생각해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화씨451 출간이 1953년이니까 그러니까 밝은 불사조라고 봐야 되나? 그런 거죠. 한 이제 5년 전이니까 이 작품이 어떤 토대가 됐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보다 조금 더 어떤 베이스가 더 깊게 된 것 중에 하나는 1951년 작품. 48년에 이런 밝은 불사조, 브라이트 피닉스라는 작품을 쓰고 그 다음에 51년에 페데스트리안이라는 작품을 써요. 보행자라는 작품. 그리고 뭐 약간의 현학적인 어떤 의미도 갖고 있죠. 걷는 사람, 현학적인. 그래서 페데스트리안은 작품을 1951년에 쓰는데 이게 진짜로 거의 이후에 나오게 되는 화씨451의 뭐 거의 초창기 드래프트 형태가 되는 거죠. 드래프트 형태가. 이제 이거를 이후에 이제 분량을 늘려서 2배 가까이 늘려서 완성한 게 화씨451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관련해서 조금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이 브래드버리가 왜 이 작품을 썼을까라고 하는데 본인의 경험이 들어있는데 1949년에 그러니까 페데스트리안 쓰기 2년 전에 길을 걷고 있었대요. 브래드버리가 길을 걷고 있었는데 길을 걷던 브래드버리가 저녁이었나 보죠. 경찰관이 뭐 불신검문이라든지 그런 걸 한 거야. 말을 건 거예요. 지금 뭐 하고 계시냐? What are you doing? 이라고 물어본 거예요. What are you doing? 그냥 걷고 있는데 길을. 그래서 레이 브래드버리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요.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Putting one front in front of another.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대충 뭐 제가 정확한 해석은 아닐 수 있지만 그러니까 발을 다른 발 앞에 놓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걷고 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죠. 이 발을 다른 발 앞에 놓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경험에서 이 어떤 이 보행자, 이 페데스트리안 작품을 구상을 했었고 이후에 작품 속에서 여러분 기억하시다시피 클라리세라든지 클라리세 가족들이 어떤 중간에 이 보행자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하고 걷는 사람 뭐 표현도 나오기도 하고
생각하는 사람, 이 가족들에 대한 어떤 기초 베이스가 바로 여기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951년에 발표했던 이 페데스트리안 작품과 47년, 48년에 발표했던 사실 발표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썼는데 발표는 나중에 1960년대인가 되긴 했고 47년, 48년에 썼던 이 브라이트 피닉스가 합쳐져서 어느 정도 이 화씨 451의 기초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작품을 합쳐서 이것도 조금 바로 화씨 451이 나온 게 아니긴 한데 51년엔 더 파이어맨이 나오고 더 파이어맨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완전히 두 배로 늘어나서 이제 이 화씨 451이 된 거죠. 근데 들어보니까 이 화씨 451의 초고가 되는 더 파이어맨이 25,000 워드 정도였대요. 25,000 단어, 25,000 워드 정도였는데 이거를 9일 만에 썼다고 해요. 9일 만에. 그리고 편집자가 이거 분량 좀 늘려보세요라고 권유를 하자 또다시 9일 만에 분량을 2배로 늘려서 이제 화씨 451을 완성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플레이보이즈에 발표한 게 맞죠, 그죠? 그랬었죠. 근데 어느 정도는 돈 때문이지 않았나 이 생각도 들어요. 돈을 줬으니까 분명히 했을 거예요. 실제로 관련해서 돈을 얼마 받았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약간 작품 자체가 SF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흥미 위주의 그런 걸로 읽힐 수도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러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작품이 우리는 이제 한글 번역으로 있잖아요, 여러분. 번역 문제는 떠나서 우리는 번역으로 읽는데 번역에서는 솔직히 요즘 번역들은 좀 날것의 표현들을 종종 쓰곤 하는데 옛날 번역일수록 되게 점잖잖아.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욕이라고 나와봐야 바보 멍청이 정도지 번역에서 진짜 무슨 쌍욕들이 진짜 그 생생한 쌍욕들이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해외 번역 작품들에서. 근데 실제로 이 작품 속에는 좀 이 보통 이제 저속하다라고 하는 좀 이제 단어 표현들이 좀 청소년에게 유해가 있을 것 같다 싶은 그런 표현들이 많이 섞여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 당연히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검열 이야기가 나옵니다. 검열 이야기가. 그래서 이 화씨 451 역시 검열로부터 피해갈 수는 없었어요. 피해갈 수는 없었는데 좀 재밌는 게 보통 검열을 한다고 하면은 이거 출간하려고 하는데 학생들에게 너무 좀 단어 사용이 조금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좀 수정해서 내도록 할게요 라고 하면은 작가에게 연락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1967년에 이 화씨 451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제 교재로 쓰이려고 할 때 편집자가 무단으로 수정을 해요. 무단으로.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을 삭제해서 꽤 많은 부분을 고쳐가지고 뭐 내용 자체를 고친 건 아니겠지만 수정을 해. 근데 이게 1979년인가 브래드버리 귀에 들어가. 브래드버리 귀에. 브래드버리가 당연히 화가 나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작품을 맘대로 손대가지고 이제 뭐 욕 같은 거 지우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뭐 브래드버리가 뭐 아주 뭐 편집자를 막 고소하고 뭐 그러진 않았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추후에 깨닫고 바로 원상복구 명령을 했고 작가의 권위로서 그리고 다시 돌아왔다고 해요. 삭제된 버전은 사라지고 그런데 이제 강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브래드버리가 그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를 남기긴 해요. 앞으로 내 작품에게 이러한 어떤 절단, 그러니까 검열, 삭제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번 다시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좀 아이러니하죠. 이 작품 자체가 책을 불태우고 어떤 사상을 제안하고 생각을 이제 막는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 국가의 혹은 사회의 어떤 책을 불태우는 세상. 근데 정작 현실에서 바로 그러한 점을 비꼬는 책이 검열을 당했다는 게 좀 아이러니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이제 화씨 911 같은 마이클 무어였나요? 그 다큐멘터리 같은 데에서도 제목으로 이제 패러디 되기도 하고 정작 이 브래드버리는 안 좋아해서 제목 바꾸라고 이야기도 했었다고 하는데 바뀌진 않았죠. 그리고 심슨 같은 데에서도 에피소드에서 이 화씨 451 관련해서 어떤 그 패러디로 사용된 바가 있대요. 그런 거 보면은 심슨에 사용될 정도라고 하면은 이 미국 문화 내에서 얼마나 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로 따지자면 뭐가 있을까요? 뽀로로는 너무 아동인 것 같고 뭔가 어쨌든 일반 아주 국민 애니메이션, 국민 프로그램에서 그게 쓰일 정도라고 하면은 아무튼 이 화시 451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랄까 그런 것들이 결코 작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좀 더 이 브래드버리와 관련된 여러 이야기 중에서 펭수? 그래, 펭수 정도는 좀 이해가 간다. 펭수에 이제 어떤 작품이 나왔다라고 생각하면은 좀 맞긴 하겠죠. 스폰지밥은 어쨌든 우리 건 아니니까 네, 비슷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작품이긴 하지만 기자가 뭐 여러 인터뷰 같은 거를 많이 하죠. 인터뷰 같은 걸 많이 하는데 이 브래드버리의 어떤 예측을 보고 화시 사오이를 대표작으로 해서 당신은 어떤 그 예언자다 이런 식으로 시대의 예언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에 대해서 브래드버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예언자가 아니다. 나는 미래의 어떤 예언자나 그런 게 아니다. 나는 오히려 예방자에 가깝다. 예방자. 뭐라고 하면은 나는 이제 프레딕터가 아니고 예언을 하는 프레딕터가 아니고 프리벤터. 뭐 예방하는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올 수도 있음을 미리 보여주고 예방하고 예방 주사를 놓는 뭐 그런 느낌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좀 더 현실적이다. 이것은 분명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고 마치 내가 어떤 계시에 가까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분명히 어느 정도 모습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레이 브래드버리의 경험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었냐면은 어느 날 길을 가고 있는데 이 남녀 부부가 산책을 나왔대요. 개를 데리고 산책을 나왔는데 여자가 라디오를 들고 가고 있더래요. 라디오를 들고 가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걸으면서도 라디오를 듣는 시대가 오고 있구나. 그래서 이 작품 속에서 매스미디어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나오잖아요. 라디오를 계속 듣고 끊임없이 소리를 듣고 그런 부분에서 나는 예언자가 아니다라고 한 것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언자가 아니다라고 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 실제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그 에피소드 자신의 경험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는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다. 진짜 현실의 이야기다. 지금 이런 시대가 왔다. 걸으면서 라디오를 듣고 다니는 시대가 왔다. 그것에 몰입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 근데 우리 다 이어폰 끼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뭐 조금도 틀리지 않았죠. 조금도 틀리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네, 그걸 되게 걱정스럽게 본 거죠. 이 브래드버리는 엄청 걱정스럽게 본 거예요. 맞아요. 딱 미니 라디오를 들고 가는 거를 브래드버리가 본 거였거든요. 그리고 또한 어떤 인터뷰에서 학생들이 이 화씨 451을 학교에서 배우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이러한 미래가 오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겠느냐, 긍정적인 것으로 봐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브래드버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 작가 뒤에 후기 같은 거, 작가 대화 같은 거 읽어봐도 참 쿨한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 이게 뭐 자기 작품 화씨 451을 필두로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러한 독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화씨 451을 한 것 같아요. 화씨 451을 유치원이나 1학년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왜 했냐면은 그때 아니면 어차피 얘네들은 커서 책 안 읽기 때문에 내 책을 절대 읽을 리가 없으니까 그때라도 읽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되게 책을 읽지 않은 세대 책을 점점 더 읽지 않은 세대에 대한 일갈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죠? 매스미디어가 점점 더 보편화되면서 책을 분명히 안 읽을 것 같다 라는 것들을 어차피 고등학생 돼서 얘네들이 책 읽겠어? 안 읽어. 그러니까 차라리 어렸을 때 읽혀놔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게 뭐 레이 브래드버리 어느 정도의 진심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작품 자체가 초등학생이 읽기에는 어울리진 않죠. 그죠? 단어 표현이라든지 뭐 성적 묘사들도 있고요. 그죠? 그런 거 생각하면 사실 좀 오바스럽긴 한데 그만큼 책을 읽지 않은 세대에 대한 어떤 걱정 이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레이 브래드버리와 관련된 논란 중에 하나, 이거 이따가 우리 한번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 보통 우리가 몇 년 전에 되게 시끄럽던 단어, 되게 뭐 해외에서도 많이 나오고 했던 단어, 지금도 게임 시장, 영화 시장을 강타하고 있는 단어, PC, Political Correctness. 아시나요, 여러분?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표현 알고 계시나요? 내가 어떤 것을 바로 할 때, 말할 때, 표현할 때 그것이 어떤 특정 편파적인 시각 이런 것들로부터 치우치지 아니하는 어떤 그런 상태를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남성 우월주의나 어떤 우월주의들로부터 기대지 않고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다양하고 다문화적인 다양한 시각들을 내포해야 된다. PC. 그래서 일례로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때 오바마였나? 오바마였나가 트럼프였나가 뭐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해피 홀리데이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 휴일과 관련해서 어떤 표현이 종교적 색채 표현 자체가 종교적 색채를 띠고 있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배제하는 다른 표현을 쓰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일례로 또 다른 좋은 예시가 있을 것 같은데 PC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오마이 갓이 오마이 갓은 갓이 보통 이제 기독교를 상징하니까 그래서 오마이 갓이라고 하죠. 오마이 갓니스라고 하거나 갓이라고 하거나 갓니스라고 하죠. 그게 이 종교적 색채를 뺀 말인 거예요. 그치 맞아요. 그래서 오바마가 그렇게 약간 PC를 지켜서 말을 한 걸 보고 트럼프가 나중에 왜 메리 크리스마스를 안 하냐 그냥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정치권도 그렇고 사회 전반적으로 이 PC는 되게 많이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점점 더 말을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도 몰랐던 어떤 차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조롱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누군가를 차별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배제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브래드버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쿨한 인간이고 약간 선 넘나드는 인간인 것 같거든요. 본인 자체가 PC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의견을 보냈어요. PC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정확한 워딩은 아니지만 대충 어떤 뜻으로 이야기하냐면은 문학 작품에 있어서 가끔 내게 왜 뭐 남자만 나오냐 뭐 이런 식으로 PC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편지들이 있는데 나는 그거야말로 어떤 검열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것이 문학에 있어서 그런 것들은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뭐 내 작품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뭐 옛날에 쓰인 모든 어떤 남자만 나온 작품, 여자만 나온 작품 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떤 문학 작품에 있어서의 검열, PC가 검열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상당히 경계하고 비판적으로 이야기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긴 해요. 뭐 어떠한 것이 무조건 옳다는 아닌데 확실히 어떤 예술계나 문학 분야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자유를 주는 것이 맞는가 싶은 부분이 있는 거죠. 저도 사실은 약간 브래드버리 같은 입장이거든요. 문학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예술 작품들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그런 도덕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자유로움 같은 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물론 안 좋은 작품일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메인이 아닌 이상은 어떤 캐릭터를 나타내기 위함일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것이든 너무 이제 좀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것 같긴 한데, 그죠? 그러니까 뭐랄까 자연스럽지 않은 종용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 거긴 하죠. 요거 이따가 한번 또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책 이야기를 한참 하고 나서 검열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것들 해보고 나서. 일단은 제가 이제 레이 브래드버리와 하시 사오일 작품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들은 요 정도를 좀 갖고 왔다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읽으신 분들의 어떤 간단한 감상을 사실 초반에 물어봤어야 되는데 물어보지 못했죠. 여러분 어떠셨어요? 하시 사오일 어떠셨어요? 이 작품 일단 짧으셨을 것 같고요. 길진 않으셨을 것 같고 작품 자체가 재밌으셨나요? 생각이 좀 참신했나요? 1953년 작품 치고 1953년인 걸 감안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이런 그런 느낌이 드셨나요?
뻔한 면이 조금 있긴 하다. 조금 뻔한 면이 작품 이제 내부적으로 보자면은 1984보다는 아니고 솔직히 뭐 1984를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1984는 뭐 디스토피아 작품 중에서도 손에 꼽는 아주 명작이긴 하니까 멋진 신세계랑도 비교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네요. 약간 그 깔끔한 벽면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멋진 신세계랑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벽걸이 TV가 2,000불이라는 벽걸이 TV가 2,000불? 지금이랑 약간 비슷하지 않나요? 괜찮습니다. 읽은 만큼만 이야기하시면 되긴 하는데 아까 이제 에르제님이 결말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뻔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결말은 오히려 괜찮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결말이 또 있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게 오히려 뻔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긴 했었거든요. 결말이 만약에 다르게 어떻게 끝날 수 있었을까? 그게 나름 그냥 나름 신선한 결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핵폭탄까지 터트릴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아니 핵까지 터트릴 줄은 몰랐어 솔직히. 근데 그거 보고 야 쿨하긴 쿨하다. 그냥 쌍글이 쓸어버리네. 그래서 신선하네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물건 명칭들이 옛날 느낌이 있어서 그렇긴 하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1953년 작품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는 거죠. 반전으로 서장이 책을 무지 좋아한다. 실제로도 좋아하는데 작품 속에서는 그렇게 많이 표현되진 않았죠. 나중에 이제 극작품이나 영화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게 조금 더 BT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조금 더 잘 묘사가 된다고 해요. 막 나중에는 막 서재로 초대하는 그런 장면들도 있다고 하고. 그래요. 뒤에 1984 난 순간 별글 클래식에서 화시사오일이 나왔다는 줄 알았네. 화시사오일은 거기서 황금가지에서밖에 없긴 하죠. 근데 저는 그 나름의 핵폭탄 엔딩이 신선했어. 세계를 재건한다는 게 신선한 부분이 있었긴 했던 것 같아요. 세계 중요성 뭐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근데 이제 만약에 그게 그냥 비극적으로 이거 어찌보면 핵폭탄이 터졌으니까 이것도 비극이라고 보면 되긴 하지만 그냥 몬테그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허무하게 죽어버리는 게 오히려 저는 좀 진부하다고 생각이 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쵸 피닉스 이야기 그러네. 브라이트 피닉스가 그치 거기서도 뭔가 나오는 느낌이네. 어떤 부분에서 그런 부분 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참고로 이 작품의 배경이 2049년 정도라고 해요. 2049년이라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후 정도라고 보시면 되죠. 30년 후 정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월드워 Z 출판사 맞아요. 이 환상문학 전집 시리즈에 이 하나같이 SF나 이런 환상문학들이 많이 들어있죠. 그리고 이거는 민음사입니다. 아시겠지만 황금가지는 민음사 계열사입니다. 민음사에서 나온 책들 중에서 SF 쪽이 이 황금가지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결말 자체는 저는 나름 신선했다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오히려 좀 쿨해서 화끈하다 그 생각이 들었는데 작품의 전반적으로 보자면은 조금 다듬어지지 않은 좋게 표현하자면은 좀 거칠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거친 부분이 좀 있었고 작품이 되게 야성적이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사실 좀 안 좋게 이야기하자면은 다듬어지진 않았다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 근데 이게 번역 탓인지 원문이 그런지 그건 사실 저도 완벽하게 판단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번역 탓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원문 자체가 조금 그렇게 야성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원문에서 저번에 이제 뭐 에리즈님이나 다른 분들 원문 보신 분들이 종종 소개해주신 문장들을 보면은 되게 약간 센 표현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작품 자체가 원래 좀 거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욕설도 그렇고 표현들도 좀 그렇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 클라리세랑 이제 대화를 나누는 장면들이나 BT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들이나 그리고 이제 파버와도 대화를 나누는 장면들이나 어떤 몇몇 장면들에서는 좀 작가의 어떤 자귀적인 모습이 들어갔다고도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품을 일부러 어떤 거랑 대비시키기 위해서 또는 얼마나 뭐 책을 읽히는 사회의 어떤 우스꽝스러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좀 집어넣었다라는 생각을 좀 조금 하긴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문학적 완성도로 따지면은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문학적 완성도로 따지면은 화시 사오일 자체가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뻔하다는 게 그런 면에선 뻔했어요. 너무 말하려는 게 뭔지 눈에 딱 보여. 얘가 이 작품 속에서 뭐 몬테그를 통해서든 그 파버를 통해서든 클라리스를 통해서든 뭐 소장을 통해서든 이야기하려는 바가 너무 명확하게 보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뻔하다는 느낌,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좀 들긴 했던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도 계속 1984 이야기랑 멋진 신세계 이야기가 나오지만 저는 1984를 높이 평가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세계가 갖고 있는 여러 이야기들 그 가능성에 있어서 1984는 노골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고요. 작품 자체가 어떤 작가가 아주 인위적으로 썼다라는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 같아요. 되게 자연스럽고 정말 그 세계 안에 살고 있는 윈스턴의 이야기를 그대로 따라가는 느낌. 윈스턴의 이야기를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는 느낌이 되게 잘 보이긴 해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브래드버리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미 이야기하실 수도 없겠지만 브래드버리 역시도 본인도 글 쓸 때 무조건 캐릭터가 따라가는 대로 간다곤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캐릭터가 따라가는 것을 보고 그냥 자기가 이야기해버리는 부분도 있는 듯한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학적인 부분에선 조금 아쉬웠던 작품이긴 해요. 근데 소재 자체가 워낙 책 덕후 분들이라면 약간 어머 책을 불태워? 미친 거 아니야? 라는 뭐 그런 이제 좀 생각해볼 만한 또 눈여겨볼 만한 소재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멋진 신세계는 화씨에 비하면 엄청 세련된 느낌. 만약에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저도 이제 항상 1984랑 멋진 신세계를 두 가지 비교할 때 멋진 신세계가 좀 더 세련된 작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전체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그 작품 속에 쓰고 있는 뭐 단어들이나 이런 것도 되게 시대적인 거, 그 시대적인 어떤 세련된 표현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 지금의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 시대에 세련된 거니까 조금 옛날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멋진 신세계가 좀 그런 부분이 있지.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긴 했었는데 그래도 소재 자체가 워낙 독특하기도 했고 그런 부분들이 충격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미국 문화 내에서 어떤 진짜 이렇게 좀 큰 자리를 차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이 작품이 주는 메시지나 이미지 자체가 되게 강렬했다 보니까 뭔가 그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조명을 받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듭니다. 몇 가지 이제 디테일한 부분에서 캐릭터에 대한 이름도 저는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일례로 이제 방화수 주인공 이름이죠. 가이 몬테그 같은 경우는 저는 이 가이 몬테그란 이름이 저번에 사실 저 방송에서 말했는데 되게 익숙한 거예요. 이상하다. 가이 몬테그 들어봤는데 싶어가지고 생각해보니까 남성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타크래프트라는 이제 게임에서 파이어벳이라는 역시 방화 불을 뿜는 유닛이 있거든요. 불을 뿜는 공격 유닛이 있는데 군인 유닛이 있는데 그 유닛의 영웅 형태가 영웅이 이름이 가이몬테그예요. 가이몬테그. 그래서 어서 많이 들어봤는데 싶었던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그 스타크래프트에 나오는 그 캐릭터도 그 파이어벳의 영웅 형태를 이 화시사오일의 가이몬테그에서 따왔던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게임이라든지 어떤 방화수, 뭐 불 뿜는 캐릭터라고 하면은 이 가이몬테그라는 이름이 사용될 정도로 상당히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뭐 클라리세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알아본 바로는 아까 영화 이야기도 우리가 나왔지만 영화에서는 20살 여교사로 나오고요. 이렇게 어린 청소년으로 나오지 않고 나중에 살아남는 결말로 나온다고도 해요. 몬테그가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다. 저는 이제 몬테그 자체는 찾아보지 않긴 했는데 화장 그럴 수도 있겠네. 난로 벽난로나 뭐 이런. 그리고 파버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파버. 노인 파버. 약간 저는 사실 보면서 파버가 너무 쫄보 같다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내가 만약에 그 소설 속에서 인물이었다고 하면은 그거보다 내가 더 심했을 것 같아. 더 심했을 것 같긴 해. 저 보진 않았어요. 이제 자료만 찾아봤는데 그런 이제 결말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인터뷰한 게 이 브래드버리가 인터뷰한 게 남아 있어서
근데 파버라는 이름도 뭔가 익숙하다 싶었는데 여러분 만년필 회사 중에 연필 이제 문구 만년필 필기구 회사 중에 파버 카스텔이라는 회사 아세요? 파버 카스텔 아시나 여러분? 이 브랜드 있죠. 이 브랜드 윈도우 캡처랑 뭐냐 이 브랜드 이 브랜드의 앞에서 따온 거래요. 이 파버라는 이름도 왜 여기서 따왔는지는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뭐 어쨌든 교수라는 직업이었고 글을 쓰고 뭔가 학문을 취급하니까 이 필기구 만년필 그런 것들에서 이름을 따왔나 싶긴 한데 이 파버는 여기에서 이름을 따왔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여자들은 다 알아. 비밀이에요. 뭔지 모르겠네 저는. 색연필의 지존이에요. 왜 난 만년필로 생각을 하고 있지? 어쩐지 색연필만 나오더라. 아무튼 그래서 요거까지 좀 있었던 것 같고 디스토피아 작품 중에서 이제 이 작품이 어쨌든 디스토피아 작품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디스토피아 작품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도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의 느낌 봐도 좀 궁금하긴 해요. 어쨌든 뭐 번역이 아쉽고 소재가 좀 거칠고 뭐 표현들이 거칠고 조금 다듬어지지 않은 느낌은 있긴 하지만 저도 그 부분 동의하는 게 그럼에도 이 작품은 디스토피아라는 어떤 카테고리 내에서의 그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불 지르는데 등유를 쓴다고 해서 역시 기름의 나라 그런 느낌. 그치. 그러니까 이 실제로 현실화 될 수 있는 여러 이야기, 어떤 경각심을 일으키는 이야기라는 부분에서 저 디스토피아적인 역할을 상당히 잘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쵸. 맞아. 실제로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이제 항상 던져보는 질문이 그럼 이 화씨 사오일에서의 어떤 시대랑 지금 우리의 현재, 우리 2021년의 뭐 한국이라든지 세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근접해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싶긴 한데 근데 정말 그렇게 멀까 싶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 1984야 우리가 뭐 중국을 예시로 들면은 빅브라더가 진짜 중국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지만 솔직히 다른 좀 민주주의가 잘 확립된 나라들에서는 그 정도 느낌까지는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회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 지금 당장은 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 화씨 451 같은 경우는 일단 책을 읽지 않은 사회라는 부분들은 너무나 가깝게 느껴지긴 해요. 그쵸? 뭐 솔직히 얘기해서 화씨 451 속에서 우리가 세계 안에 있다고 하면은 지금 일단 이런 모임 다 잡혀가죠 일단. 여기 채팅 치신 분들 다 로그 정부에서 따가지고 다 이제 잡혀 들어가는 거긴 한데 아무튼 책을 읽지 않은 사회로 점점 변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어떤 레이 브래드버리의 이 예측이 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되게 정확하지 않았나 싶긴 해요. 그렇죠. 이 작품 속에서도 사실 사회 보통 디스토피아가 사회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거긴 하지만 처음에 책을 불태운 건 사회가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정부가 아니었고 일부의 소수자들이었어요. 일부의 소수자들. 그러니까 뭐 약간의 우월주의를 갖고 있거나 편협한 시각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책을 불태우기 시작했던 게 이 작품의 어떤 설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책을 점점 내용을 축약하고 배척하고 이런 것들이 작은 소수 집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게 만연화 되어가지고 화씨 451 내 세계관을 만들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우리 사회와 얼마나 닮아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조금 확실히 책을 읽지 않는 사회라는 부분에서만큼은 멀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를요 같이 불태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같이 불태워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갑자기 그 안에서 불타 죽은 할머니가 생각이 나네요. 저도 여기서 이렇게 탁 불이 하면 이 책들과 함께 화르르 되어버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지금도 생각해 볼 만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책을 읽어야 전 사실 이거 생각하면 계속 요즘 들어서 저 되게 회의적인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저도 워낙 책을 안 읽는다고 하니까 책을 읽어야 된다는 게 꼰대가 되어버린 건가? 나도 그 생각을 좀 해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요즘 애들한테 책을 읽으라고 하는 게 꼰대가 되는 건 아닐까 이 생각을 하면서 책이 없는 사회, 책을 읽지 않는 사회가 정말 암울하기만 한 걸까라는 의구심이 조금 들긴 합니다. 저는 북튜버를 하면서도 책을 읽는 사람이면서도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책을 읽는 우리의 기존 세대가 생각하는 것만큼 책을 읽지 않은 세대가 정말 절망적일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이 화씨 451 내에서도 그것이 절망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너무 전통적인 시각에 근거한 거기도 하고, 의외로 요즘 애들한테 이러한 세계에 대해서 써보라고 하면은 되게 평범한 모습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내가 꼰대가 되는 건가, 정말 책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가에 대해서 그만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게 내가 좀 구세대라서 그런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 그래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지 않는 세대, 책이 없는 세대, 화씨 451점 책을 불태운 세대가 정말 그렇게 암울하고 극단적인 형태로 나아갈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책을 읽으시지만 여러분 주변에 책을 읽지 않은 사람들 은근히 잘 산단 말이죠. 책을 읽는 사람들보다 잘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이게 물론 그냥 역사의 한 단편만 보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만연화 되었을 때는 결국에 돌이키지 못할 강을 건널 수도 있다? 그것도 맞는 말일 수 있죠. 근데 뭔가 현실 속에서는 책이 중요하다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정작 그 결과로서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이 그럼 뭔가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게 꼭 완전히 1대1 대응까지가 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책을 읽지 않은 사회가 정말 나쁜 방향으로 흘러갈까라는 의문은 좀 있긴 해요. 근데 뭐 우리는 전 솔직히 이야기해서 제가 책을 읽는 이유도 그렇고 어떤 쓸모있음의 책을 읽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수험을 준비하시거나 수험생이시거나 어떤 분야를 공부하기 위해서라면 그건 쓸모있음에 대한 영역이긴 하지만 문학을 기본적으로 제가 즐기고 좋아할 때에는 사실 읽지 않아도 상관없죠. 근데 그냥 읽는 제 자신이 좋고 읽음으로써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게 너무 좋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그냥 제 만족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크고, 그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뭔가 쓸모 있어서 읽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책은 안 읽어도 되지만 자극적이고 뭔가 번쩍인다면. 근데 우리 유튜브 그렇지 않아요? 유튜브 컨텐츠들이 점점 짧아지고 되게 자극적으로 되는 게 사실 그러한 부분과 맞닿아 있지 않다고도 이야기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도 하고. 근데 진짜 유튜브의 시대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유튜브의 진짜 시대야. 그런 시대예요. 책을 안 읽어도 지식을 얻고 이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밥 벌어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어느 세월에 책을 읽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버린 시대고, 그게 어느 정도 실제로도 통용되는 시대니까 제 지식은 별거 없어서 안 됩니다. 기왕이 바라실 거면은 좀 더 높으신 분들을 보는 게 낫지 않나 싶기도 하고. 주변에 안 읽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스위티님 스위티님 주변이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책 한 권도 솔직히 안 읽는 사람 많잖아요. 책을 최근에 너 책 사본 적 있어라고 물어봤을 때 뭐 안 그랬다고 대답한 사람이 진짜 많을 것 같은데, 저는 괜히 매년 이제 이루어지는 독서 통계에서도 성인들 독서량이 진짜 바닥을 기는 것도 사실 진짜 안 읽는 사람이 많다는 것 같긴 하거든요. 진짜 많다는 거예요. 그죠? 파보가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도 이야기하죠. 한 권은 아닌 사람이 진짜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뭐 욕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계속 이제 제가 우리 책 읽는 사람이 우리가 되게 소수자로 남으면서 우리가 되게 이제 마이너한 영역에서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뭔가 우리들만의 세계에 빠져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하는 거지, 저는. 그래서 저 역시도 책을 읽는 입장에서는 책을 읽지 못하는 사회는 너무나 힘들 것 같긴 하지만 어떤 의미로는 그게 대체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점점 더 저도 좀 자신감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무협이라도 읽으면 어디야 그게. 무협이라도 읽으면 어딥니까? 이야기를 소화하고 텍스트를 읽는 거는 그 자체로 맥락을 파악하는 이야기죠. 책 안 읽는 사람들이랑 대화하면 속이 터지는 게, 맥락을 확실히 이건 맞아. 책을 많이 읽으면은 맥락을 잘 파악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죠? 대화에서도 그렇고 어떤 일에 있어서 맥락을 잘 파악해. 이게 의사소통에 원활함을 줄 수가 있어. 책을 읽으면은 상황에 대한 판단이 어떤 흐름을 이제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정수님 말처럼 사실 책을 읽는 게 어떤 지식의 습득 이런 거라기보다는 어떤 이제 내 안에 스킬이라고 하죠. 스킬이라고 하죠.
내가 좀 더 사유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기르는 거긴 하니까. 사도영웅전 재밌어요. 맨날 그 얘기 들어서 저도 읽어보고 싶어. 말빨이 늘어? 맞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사기꾼 같다는 소리를 동생들에게 듣고 했었던 거긴 하지만 맞아. 그러니까 말빨이 는다는 것 자체가 내가 안에서 생각하고 있는 두뇌 회전이 빠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들이 빠르게 돌지 않으면 말로 안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쉬지 않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어찌 보면 책의 덕이 책 덕이지. 책 덕이지. 만약에 머릿속에서 내가 계속 생각을 정리하기만 한다면 말이 나오지 않죠. 그런 부분에서 책을 읽으니까 뭐 생각도 빨리 할 수 있고 어떤 생각 정리들도 계속 표현들도 머릿속에 단어들도 계속 떠오르고 그렇다 보니까 말빨 느는 것도 부가적인 효과로서 주요적인 효과로서 같이 이야기될 수 있는 거겠죠. 나이 드신 분들이 자주 그거 있잖아요. 그건 진짜 이제 건망증 때문일 수도 있긴 한데 기억력의 문제일 수도 있긴 한데 저도 약간 최근 1, 2년 사이에 자꾸 작가 이름 기억 안 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조심스럽긴 하거든요. 야, 내가 벌써 이런 생각들이 좀 들긴 하는데 아까 카톡에 금일 그런 친구 그런 친구 만나 진짜 말이 안 통하지. 야, 말이 통해야지 뭘 이야기를 하든가 말든가 하는데 이렇게 말이 안 통하니까 진짜 네, 그런 것들은 진짜 야, 이거 쉽긴 하지. 아무튼 그런 이야기도 좀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시대를 꼭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긴 하죠. 책을 읽지 않은 세대의 등장에 대해서 뭐 그게 오래전부터 반복되어 왔던 일이기도 하고 점점 더 심해지긴 하지만 반드시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좀 상황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것에 대한 판단 이후에 어떤 예측 이런 것들을 내 나름대로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남들이 책 안 읽으면 안 돼. 책 안 읽는 사회는 안 좋은 사회야. 화시사오이를 봐. 얼마나 부정적인 사회야. 그냥 남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그런 사회가 온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정말 이렇게 될 것인가? 나름의 시뮬레이션 내 머릿속에서 그런 것들을 돌려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사실 문학에서의 자유에 대해서 책 많이 읽는 시대는 언제였나? 90년대. 그러니까 영상이 보편화되기 전, 컴퓨터가 보급되기 전, 그때 책을 많이 읽지 않았어요? 근데 많이 읽을 수밖에 없었지. 왜냐면 정보의 통로가 책밖에 없었잖아. 그때는 소설도 엄청 많이 팔렸을걸요? 그때 유명한 작가들 보면은 막 그 시절에 100만 부씩 팔리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 진짜 책 많이 읽었던 것 같은데 뭐 제가 사실 그때 살아보진 않아서 그때 책을 사서 읽어본 세대는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야한 것도 글로 왜요? 잘 팔리긴 하죠. 또 그레이 50가지 그림자랑 저번에 365 이런 것보다 잘 팔리잖아요. 그런 부분들 생각나고 제가 이제 좀 더 생각해볼 만한 이야기는 두 개 정도 남았는데 하나는 초반에도 우리가 잠깐 이야기했던 문학에서의 자유, 문학에서의 자유, 또 문학에 있어서 예술 분야에 있어서의 어떤 검열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가, 그런 것들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랑 저랑 어떤 선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태도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누군가는 여기까지도 괜찮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일례로 뭐 종종 나오는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소재를 다룬 작품들, 작품이라고 말하기도 아까운 진짜 쓰레기 같은 뭐 글들 뭐 이런 것들도 없다고 말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없다고 말 못하는데 정말 그런 것들까지 출판을 허용하고 뭔가 그런 것들까지 우리가 용납을 해줘야 되는가 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 역시 완전한 자유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들 특히나 누군가를 피해 입힐 수 있고 다소 좀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생각들은 조금 다듬어져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저는 그나마 어떤 예술 분야에서의 도덕적인 부분에서의 제재는 조금 최소화하자는 그런 편이긴 해요. 최소화하자는 뭐 일례로 롤리타라는 작품 우리가 항상 이런 이야기 나올 때 나오는 작품 중에 하나가 롤리타죠. 롤리타.
근데 롤리타 저는 나보코프 작품 롤리타 진짜 너무 좋게 읽었거든요. 그 안에 있는 험버트를 좋다고 생각하는 건 절대 아니야. 근데 그 작품이 너무나 잘 써져 있다는 데는 동의하거든요. 저도 그 작품이 너무나 잘 써져 있다는 것, 너무나 잘 쓴 작품이라는 것, 명작이라는 것, 그런 부분들은 너무나 크게 동의를 깊이 동의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인물이 옳은 행동을 했다고는 절대 생각하진 않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그 규정 자체, 어떤 선 자체가 좀 관대한 편이긴 합니다. 맞아요. 그게 어렵죠. 그거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이긴 해. 근데 아마 그러한 논란이 되는 작품들이 하나둘씩 있을 때 이게 싸워 나가면서 이 균형점이 맞춰지는 건데, 우리 일례로 예전에 이제 저 안 읽어봤는데 마광수 작가의 즐거운 사라였나요? 즐거운 사라. 이것도 국내에서 되게 검열 논란으로 음란물 지정에서 탄압했던 이야기로 되게 행복한 사라요? 즐거운 사라, 행복한 사라? 이것도 이야기 있었잖아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어이없는 일이긴 하거든요. 저 역시도 만약 그 시대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잘못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그렇게까지 어떤 한 작가의 작품을 매장할 정도로 그 작가를 뭐 소송에 휩싸여서 그렇게 할 부분까지인가 싶긴 하거든요. 그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일례로 또 이거와 가장 관련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는 채털리 부인의 연인. 로렌스의 채털리 부인의 연인 같은 경우도 이제 펭귄에서 공식으로 소를 제공해서 소를 이제 해서 그게 검열이 풀리기 전까지는 출간 금지 형태였죠. 채털리 부인의 연인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물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선정성이라든지 도덕적인 부분들에 대한 평가는 국가마다도 다르고 사회마다도 다르고 매년 이제 시기 때마다 다르고, 그렇다 보니까 합의가 이루어지기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뭐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최소한의 어떤 최대한의 가장 많은 자유를 좀 어느 정도 보장해 주는 게 예술 분야에서는 맞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근데 이게 요즘 대중들 사이에서라고 생각하면은 쉬운 이야기는 아니긴 해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요즘은 진짜 불편하면 안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죠? 진짜 요즘은 불편하면 안 되는 시대야. 한 번이라도 구설수에 딱 오르는 순간 사실 그 사람이 얼마나 잘못했고 이런 것들보다도 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이미지의 타격이라든지 그런 집중도가 이루어지는 시대라서 좀 조심스럽긴 해요. 그래서 솔직히 여러분, 어떤 우리가 PC 시대라고 하는 또 어떤 서로 이제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조심한 세대가 되어 버렸지만,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 세대 속에서 약간 어떤 주제나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검열이 없어 보이긴 하지만 많은 부분 나오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제가 이제 좀 물론 말하는 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일례로는 이런 거예요. 남성 서사. 요즘은 대부분 이제 한국 문학에서 가장 주된 서사, 또 해외를 포함해서 여성 서사가 상당히 많죠. 여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죠.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실제로 남성 서사적인 작품들이 많이 줄긴 했어요. 문단 내에서 관심 정도라고 하면은 아마 출간량 자체가 완전히 그렇게 뭐 유의미하게 달라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 그런데 어떤 관심도나 집중도 자체는 현재 여성 서사가 많이 차지하고 있고, 동성애 여성 서사가 많이 차지하고 있고, 다른 서사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적어졌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솔직히 이제 그게 필요하다면은, 그런 캐릭터가 필요하다면은 뭐 약간은 우월주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캐릭터라든지 지금 우리가 보기에 너무 불편할 수 있는 캐릭터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문학을 위해서라면은. 그러니까 그 캐릭터가 이 캐릭터 뭐 재밌네 이런 걸 떠나서 이 캐릭터가 어떤 것들을 반증하기 위해서, 이 시대의 어떤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나온다고 하면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그런 캐릭터가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작품에 대한 이미지 타격이 되게 심각한 시대라서 솔직히 작가들이 그런 주제를 갖고 있음에도 안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은연중에 우리가 금기시하고 있진 않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긴 있을 거다. 그거는 마찬가지로 남성 입장에서도 그렇고 여성 입장에서도 그렇고, 뭔가 불편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억제되는 그런 소재, 어떤 창의성, 그런 것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는 균형을 잡아가는데 좀 많은 시간이 걸릴 거고 많은 어떤 싸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적어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거지.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게 여성 서사라고 해서 뭐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당연히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반대의 의미로 이게 남성 서사라고 해서 나쁜 것도 당연히 아닌 거고,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 캐릭터나 그 표현이나 그것이 문학적으로 필요한가를 잘 판단을 해서 이 작품 속에서 이 캐릭터는 이런 대사를 내뱉어야 되는 게 맞아. 이 캐릭터는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상당히 거칠고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입에 담기 힘든 표현들을 쓰는 게 맞아 라는 판단을 해서 그 작품의 가치를 온전히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불편할 수 있어. 저 역시도 뭐 조르바 같은 작품, 우리 옛날 작품이긴 하지만 거기에 나오는 어떤 여성을 또 물거나하는 대상화하는 그런 것들이 불편하긴 하죠. 그런데 어디까지나 시대를 고려하고 그 캐릭터성을 고려하는 거잖아요. 그러고 읽으면 그 작품이 어느 정도 또 어떤 그 작품이 갖고 있는 본래의 가치 이런 것들을 읽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 우리는 마이너기도 하고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러시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여기에서 한 발자국만, 이 채팅방에서 이 방송에서 한 발자국만 나가시면은 뭐 문학 작품을 포함하고 영화 어떤 부분에서든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맥락을 읽어내지 못하고 어떤 불편한 부분에 있어서 그것만으로 그 작품 자체를 깎아내리거나 그 작품 자체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좀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저 역시도 그게 쉽진 않지만 이게 그런 표현이 있다고 해서 정말 나쁜 것인가? 그게 어느 맥락에서 쓰였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고 읽어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어떤 편이 있고 우리는 오른쪽 아니면 왼쪽이고 중간에 있으면 좋지만 모든 사람이 중간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도 모르게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왼쪽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상대방의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근데 뭐 제가 언제나 말하지만 누군가의 의견, 나와 반대 의견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의견이 반드시 옳은 것도 아니야,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 사람의 논리가 좀 형편이 없다면은 사실 옳은 건 옳지 않은 건 옳지 않은 거지. 뭐 아무리 우리가 뭐 너도 옳고 나도 옳고의 시대라고는 하지만 아니 오히려 그럴수록 여러분들의 어떤 태도, 여러분들의 입장 같은 거를 잘 정립을 해놔야 된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과대평가? 뭐 그럴 수도 있죠. 이것 역시도 이 정도는 저는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의견이라 생각해. 과대평가 될 수, 뭐 포크너도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뭐 사실 율리시스를 비롯한 조이스 같은 경우도 뭐 학계에서는 너무 과대평가된 작가 아니냐라는 말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또 누군가에게는 자기가 힘들었던 시대에 어떤 내가 갖고 있는 고민들을 딱 꼬집어준 작품들은 본인에게 더 큰 가치를 갖게 되잖아요. 제가 옛날에 이제 책 추천 같은 걸 했을 때, 근데 제가 옛날에 동생에게 데미안을 추천해 줬을 때 저에게는 데미안이 더 이상 어떤 새로운 작품은 아니었어요. 이미 한 세네 번 읽었고 물론 제가 처음 읽었을 때는 저의 어떤 질문들, 내가 갖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대답처럼 여겨졌고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내가 그러한 시기를 지나오고 나서 데미안을 보니까 그냥 성장 소설이네 라고 여겨지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만큼 감흥이 대단하진 않았던 거야. 근데 제가 데미안을 추천했던 그 친구는 딱 그 시기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는 데미안에 대한 평가가 아주 좋을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그런 것 같아요. 뭐 조르바든 어떤 작품이든 그 사람에게 꽂히는 지점이 생겨버리면은 그 작품에 대한 평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네,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감안도 해야겠죠, 그죠? 팔뚝 이따심한 남자는 로맨스 웹소설 필수이라고. 정말 그래요. 제가 팔뚝이 이따심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저는 읽진 않지만 재미는 있지 사실. 네, 아무튼 이런 이야기 계속적으로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긴 하지만 문학에서의 자유, 동시에 어떤 검열, 무엇이 좀 아쉬운 점이고 무엇이 괜찮은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언제나 스스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찾아보시고 무조건적인 비판을 할 것이 아니라 뭐 소화성애라고 그럼 그 작품은 쓰레기야 이럴 것이 아니라
롤리타에서 소화성애라는 캐릭터가 다뤄지는 방식, 캐릭터의 어떤 심리적인 흐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 싶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의견을 갖는 게 좀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많이 읽어봐야지 되는 거니까. 아무튼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화시사월 이야기는 좀 반복적인 이야기도 많았고 그렇긴 했지만 여기까지고요. 벌써 1시간 10분 정도를 거의 떠들었네요. 1시간만 하려고 했는데 안 되네. 어쨌든 화시사월 같이 읽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 저도 이제 소재적으로 또 생각해 볼 만한 어떤 이러한 미래 사회에 대해서 책을 읽지 않는 세대에 대한 디스토피아 문화, 뭐 다른 것들, 멋진 신세계를 비롯해서 있긴 있었지만 책을 불태운다는 점은 되게 충격적이었던 것 같고 인상 깊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번역 아쉽고 뭐 전반적으로 문학적 퀄리티, 어떤 다듬어지지 않음, 그런 것들 아쉬운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디스토피아적인 작품, 어떤 시대를 경고하고 예방하는 작품으로서는 그 가치가 확실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래서 주변에 읽어보라고 추천. 근데 말씀하신 대로 번역이 좀 번역이 좀 걸리는 부분들이 좀 있긴 해가지고 그래도 이러한 관련된 논의 생각 좀 가볍게 읽어보기에는 괜찮다. 그리고 이후에 깊게 생각해 볼 만하다. 가볍게 읽고 깊게 생각해 볼 만한 작품이다. 뒷부분이 되게 그쵸, 되게 속도감이 있죠. 그거 몬테그 도망가는 장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파리대항, 골딩의 파리대항 뒷부분이랑 되게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리대항 읽어보신 분. 뒷부분 이 파리대항에서도 약간 이 쫓고 쫓기는 장면이 있는데 그 부분이 진짜 속도감이 이렇게 읽히거든요. 이 부분 역시 화시사오유도 뒷부분에 몬테그가 도망가는 장면이 되게 그렇게 읽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근데 파리대항이 훨씬 쫀득하게 읽히긴 합니다. 그 도망가는 장면이. 와, 대박이에요, 파리대항. 진짜 내가 진짜 쫓기는 듯한 느낌을 받긴 해요. 되게 재밌는 작품입니다. 초반부가 좀 힘들긴 하지만 아무튼 그랬습니다. 요 정도까지 일단 화시사오일은 요 정도까지 이야기하고 이제 우리 다음 책을 정해보고, 시간이 많진 않네. 다음 책을 한번 정해볼까요?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